왜 한국은 위협국 리스트에 없는 거죠? 미국 백악관 지하작전실이 그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 네 나라가 미국의 최대 위협이라 말하던 그 자리에서 단 한 사람만이 묻습니다. 왜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산업의 핵심을 쥐고 있는 그 나라는 빠져 있는가? 그리고 며칠 뒤 미국 전역에서 민간은 물론 전략적 분야의 시스템까지 하나둘씩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총도 미사일도 없었습니다. 단지 아주 작고 조용한 결핍이 세계 최강국을 무릎 꿇게 만든 겁니다. 그 전에 잠깐 1초면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그날 아침 백악관 지하작전실에서 미국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 이 네 나라가 우리의 주요 위협국입니다. 국방부 장관의 단호한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메웠죠. 하지만 저는 그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뭔가 빠진 게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잠깐, 한국은 왜 이 리스트에 없죠? 제가 던진 그 질문 하나가 미국 전체를 뒤흔들 거라고는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거든요. 동료들의 비웃음 섞인 시선이 아직도 생생해요. 클레어, 한국이 뭘 어쩔 수 있겠어? 기술은 좀 괜찮지만 결국 우리 보호 아래 있는 작은 나라잖아. 그들은 몰랐습니다. 진짜 위험한 건 총과 미사일이 아니라 조용히 세상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걸 말이죠. 2025년 2월 12일 오전 8시였어요. 저는 NSA 수석 분석가 클레어 월든으로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엔 미국 최고 권력자들이 모여 있었죠. 국방부 장관, CIA 국장, 국가안보보좌관까지. 모두가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벽면을 가득 채운 거대한 스크린에는 세계 지도가 떠 있었고 몇 개 국가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회의의 주제는 미국에 대한 주요 위협국 재평가였거든요. 현재 우리가 직면한 최우선 위협국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레이저 포인터로 지도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첫째, 러시아입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NATO와의 직접적 충돌 가능성이 높아졌고 핵무기 위협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둘째, 중국입니다. 대만 문제와 남중국해 패권 경쟁에서 우리와 정면 충돌하고 있어요. 셋째, 이란. 핵개발 의혹과 중동 지역 불안정화의 주요 원인입니다. 넷째, 북한. 지속적인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로 동북아시아 안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발표를 들으면서 계속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지난 몇 개월간 분석한 데이터들과 뭔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손을 들었습니다. 장관님, 질문이 있습니다. 네, 클레어. 무슨 질문인가요? 한국은 왜 이 위협국 리스트에 없는 건가요?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몇 초간의 침묵 후 여기저기서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클레어, 한국이 우리한테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CIA 국장이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 동맹국이야. 게다가 우리가 보호해주고 있는 나라잖아. 기술력은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외교적 영향력은 미미하지. 맞아, 클레어. 한국은 우리 말 잘 듣는 착한 나라야. 삼성이나 LG로 돈 좀 벌고는 있지만 결국 우리 시장에 의존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 한국이 뭘 할 수 있겠어? K-팝이나 하고 드라마나 만드는 나라가 말이야. 하지만 저는 계속 이상했어요. 제가 데이터로 본 한국과 이들이 말하는 한국이 너무 달랐거든요. 장관님들,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건 아닐까요? 클레어. 내 전문 분야는 데이터 분석이지 전략 기획이 아니야. 한국 같은 소국이 미국의 위협이 될 리는 없어. 회의는 그렇게 끝났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제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바로 컴퓨터를 켜고 지난 6개월간의 분석 자료들을 다시 뒤져봤어요. 화면에 떠오른 숫자들을 보니 더욱 확신이 섰습니다. 지난 2년간 미국 내 주요 산업 분야에서 발생한 예상치 못한 지연들이 모두 한국과 연결되어 있었거든요. 동료 분석가인 마이크가 제자리로 왔습니다. 클레어, 아까 회의에서 무슨 짓을 한 거야? 다들 너 때문에 웃고 있어. 마이크, 내가 이상한 걸 발견했는데. 한국이 위협국이라고. 정말 웃기는 소리야. K-팝이나 하고 드라마나 만드는 나라가 뭘 어쩔 수 있겠어? 마이크, 그렇다면 왜 우리 첨단 산업들이 계속 한국 쪽 일정에 맞춰 움직이고 있는 거지? 지난달에만 해도 실리콘밸리 3개 업체가 동시에 생산 일정을 연기했어.
모두 한국 협력 업체의 부품 공급 지연 때문이었지. 그날 밤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낯선 번호였습니다. 클레어 월든 분석가님이시죠? 제 이름은 케빈 김입니다. MIT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고 현재 국방부 기술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케빈의 목소리에는 묘한 확신이 있었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내일 점심에 만날 수 있을까요? 한국이 왜 위협국 리스트에 없는지에 대한 진짜 이유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다음날 점심시간 저는 워싱턴 D.C. 시내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케빈 김을 만났습니다. 클레어, 어제 회의에서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하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웃었지만 당신은 핵심을 짚었어요. 데이터가 이상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부분에서 한국에 의존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한국은 위협을 가하지 않습니다. 대신 시스템을 조율해요.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말이죠. 무슨 의미죠? 간단해요. 한국이 없으면 미국 산업의 60%가 멈춰요. 하지만 한국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방식은 조용한 영향력이거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가 찾던 진짜 강국은 소음을 내며 위협하는 나라가 아니라 조용히 세상의 리듬을 만드는 나라였다는 걸 말이죠. 케빈,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진실을 파헤쳐야죠. 하지만 조심하세요, 클레어. 이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새로운 관점으로 데이터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숫자들을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미국 첨단 산업의 핵심 부품들이 대부분 한국에서 나오고 있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미국 국방부 무기 시스템의 핵심 부품 의존도를 조사해보니 F-35 전투기의 정밀 부품 78%,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제어 시스템 82%, 심지어 핵미사일 시설의 통신 장비까지 한국 기술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한 가지 확신했어요. 한국이라는 이름이 위협국 리스트에서 빠진 이유가 위협이 아니라서가 아니라 너무 중요해서였다는 걸 말이죠. 마치 자신의 심장을 위협 목록에 올리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요. 케빈과의 만남 이후 3일이 지났습니다. 그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한국이 없으면 미국 산업의 60%가 멈춘다는 그 충격적인 발언 말이죠. 그런데 정말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2025년 2월 15일 오전 9시 32분,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인근의 로키드 마틴 방산업체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했어요. 미사일 유도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기술자의 다급한 목소리가 관제실을 가득 메웠죠. F-35 전투기용 최신 미사일 시험 발사가 갑자기 중단된 거예요. 뭐가 문제야? AI 부품 업데이트가 실패했어요. 시스템이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어떤 부품이지? 한국에서 들어온 반도체 모듈인데 업데이트 파일이 아직 안 왔다고 하네요. 그 순간 관제실이 조용해졌어요. 미국 최첨단 미사일이 한국 부품 때문에 멈춰섰다니 누구도 믿을 수 없었거든요. 한국 업체에 연락해봤나? 네, 서울 본사에서는 기술 검토 중이라고만 답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2시 15분 텍사스주 댈러스의 레이시온 기지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패트리어트 미사일 시스템 점검을 중단합니다. 왜요? 제어 장치에 한국산 센서가 교정되지 않고 있어요. 서울 본사에서 보내야 할 소프트웨어 패치가 지연되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몇 시간이나 걸린다는 거야? 한국 시간으로 내일 오전에나 처리 가능하다고 하네요. 북한을 막기 위한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한국 부품 때문에 작동하지 않는다니 아이러니가 따로 없었어요. 오후 4시 47분 노스캐롤라이나의 보잉 시설에서도 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B-21 스텔스 폭격기 테스트를 연기해야겠어요. 이유가 뭐지? 레이더 시스템의 한국산 칩셋에서 오류가 발생했어요. 삼성에서 만든 메모리 모듈인데 펌웨어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어요. 삼성이라고? 그 휴대폰 만드는 회사? 네, 하지만 우리 군용 전자장비의 핵심 부품도 거의 다 삼성에서 나옵니다. 오후 7시 23분 콜로라도의 노스럽 그루먼까지. 마치 전염병처럼 시스템 오류가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갔어요. ICBM 발사 시뮬레이션 중단. 또 한국 부품 문제인가요?
네, LG에서 만든 제어 모듈이 응답하지 않아요. 저는 NSA 사무실에서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보고서들을 보며 경악했어요. 미국 국방 시스템의 핵심들이 하나둘씩 멈춰서고 있었거든요. 이건 우연이 아니야. 정확히 4시간 43분 간격이야. 이건 우연이 아니라 계획이었어.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케빈 김이었습니다. 클레어, 오늘 일들 봤죠? 케빈, 정말 신기한 일이야. 마치 당신이 예언한 것 같아. 예언이 아니에요. 이건 메시지예요. 메시지? 한국은 절대 미국을 공격하지 않아요. 대신 자신들의 존재를 알려주는 거죠. 마치 우리가 여기 있다고 조용히 속삭이는 것 같아요. 케빈이 제 사무실로 왔어요. 그의 손에는 두꺼운 파일이 들려 있었죠. 클레어, 오늘 일을 분석해봤어요.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파일을 펼치니 상세한 분석표가 나타났어요. 첫째, 모든 오류는 오후 8시 이전에 해결됐어요. 마치 너무 오래 괴롭히지는 않겠다는 메시지 같죠. 정말이네. 둘째, 피해를 입은 건 모두 국방 관련 시설이에요. 민간 시설은 하나도 없어요. 우연의 일치 아닐까? 셋째가 가장 중요해요. 모든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진 게 아니라 단지 테스트만 중단된 거예요. 실제 전쟁이 났다면 몇 분 안에 복구 가능했을 거예요. 케빈의 분석을 들으니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그럼 이건? 네, 맞아요. 시연이었어요. 한국이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 당신들의 무기를 멈출 수 있다는 걸 조용히 보여준 거죠. 하지만 왜? 한국은 우리 동맹국인데? 바로 그 때문이에요, 클레어. 한국은 우리를 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무시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낸 거죠. 케빈이 또 다른 자료를 꺼냈어요. 클레어, 이걸 보세요. 지난 5년간 미국 첨단 무기 시스템에 들어간 한국 부품들의 목록이에요. 파일을 펼치니 끝없는 숫자들이 나타났어요. 이건 말도 안 돼. 하지만 현실이에요. 한국 없이는 미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제가 멍하니 숫자들을 바라보고 있을 때 케빈이 더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클레어,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민간 부문은 더 심각해요. 민간? 애플 아이폰 마이너스 한국 부품 비율 69%, 테슬라 전기차 마이너스 한국 배터리 비율 82%, 보잉 여객기 마이너스 한국 부품 비율 46%. 그럼 한국이 정말로 마음먹으면, 네, 미국 전체가 멈춰요. 하지만 한국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철학은 함께 가는 것이거든요. 그날 밤 저는 새로운 보고서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21세기 새로운 강국의 탄생 마이너스 한국의 조용한 혁명이었어요. 한국은 총과 미사일로 세계를 위협하지 않는다. 대신 기술과 부품으로 세계를 움직인다. 키보드를 두드리며 저는 깨달았어요. 오늘 일어난 모든 일이 한국의 메시지였다는 걸 말이죠. 우리는 여기 있다. 우리는 중요하다. 우리를 무시하지 마라. 하지만 동시에 이런 메시지도 담겨 있었어요. 우리는 당신들의 적이 아니다. 하지만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받고 싶다. 휴대폰에 케빈의 문자가 왔어요. 클레어, 오늘은 단지 맛보기였어요. 진짜 놀라운 건 앞으로 나올 겁니다. 한국이 얼마나 조용하면서도 강력한 나라인지 더 깊이 파고들어봐요. 저는 문자를 읽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미국이 그동안 놓친 가장 중요한 강국을 발견한 기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어요. 이건 정말로 시작에 불과했다는 걸 말이죠. 창밖으로 워싱턴 D.C.의 야경이 보였어요. 화려한 불빛들 사이로 한국 대사관의 불빛도 보였죠. 그 조용한 불빛이 오늘따라 더욱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오늘의 충격적인 사건 이후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한국이 보여준 조용한 시연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문제의 전모를 파악해야겠다고 말이죠. 케빈, 우리가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전화기 너머로 케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클레어,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어제 일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에요. 진짜 충격적인 건 한국의 전체적인 영향력을 파악했을 때 나타날 거예요. 그럼 어떻게 시작하죠? NSA에서 비밀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보는 건 어때요? 작전명은 SYNC로 하고요. SYNC? 시스템 네트워크 코리어의 줄임말이에요.
한국이 전 세계 시스템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파악하는 거죠. 저는 그 제안에 동의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죠. 상부에서 허락해줄 리가 없었거든요. 케빈, 그런데 누가 이런 조사를 승인해 줄까요? 어제 회의에서 봤듯이 모든 사람들이 한국을 우습게 보고 있는데 그건 걱정 마세요. 제가 국방부 쪽에 연줄이 있어요. 비공식적으로라도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일주일 후 우리는 정말로 소규모 조사팀을 꾸릴 수 있었어요. 저와 케빈 그리고 MIT 출신 데이터 분석가 2명까지. 총 4명의 작은 팀이었지만 우리가 발견하게 될 진실은 정말 거대했죠. 첫 번째 조사 대상은 미국 핵심 산업들의 한국 의존도였어요. 우리는 체계적으로 모든 분야를 뒤져봤습니다. 클레어 반도체 분야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케빈이 두꺼운 보고서를 들고 왔어요. 어떤 결과가 나왔는데 미국 반도체 산업에서 한국산 부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67%예요. 특히 메모리 반도체는 84%가 삼성이나 SK 하이닉스에서 나와요. 그럼 한국이 반도체 공급을 중단하면 미국 전체 IT 산업이 6개월 안에 마비됩니다.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모든 회사가 생산을 중단해야 해요. 다음은 배터리 분야였어요.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죠.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78%예요.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 이 세 회사가 테슬라, GM 포드의 배터리를 거의 독점 공급하고 있어요. 그럼 바이든 대통령이 그렇게 밀어붙이는 전기차 정책도 한국 없이는 불가능해요. 미국의 탄소 중립 정책 자체가 한국에 의존하고 있는 거죠. 디스플레이 분야는 어땠을까요? 결과는 더욱 놀라웠어요. 미국에서 사용되는 모든 OLED 디스플레이의 93%가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에서 나와요. 아이폰 화면, 맥북 화면, 심지어 군용 디스플레이까지요. 그럼 한국이 디스플레이 공급을 중단하면 미국인들이 휴대폰도 노트북도 제대로 못 쓰게 되겠죠.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우리가 정밀 화학 분야를 조사했을 때였죠. 클레어, 이건 정말 믿을 수 없는 결과예요. MIT 출신 분석가인 제니퍼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국 제약 산업에서 사용되는 핵심 원료의 72%가 한국에서 나와요. LG화학, SK케미칼에서 만든 원료 없이는 미국에서 약을 만들 수 없어요. 약까지. 심지어 코로나 백신 제조에 들어간 핵심 원료도 한국산이었어요. 화이자, 모더나 백신의 핵심 성분이 LG화학에서 나왔거든요. 저는 점점 더 충격에 빠졌어요. 한국이 미국 생활의 모든 영역에 스며들어 있었던 거죠. 그럼 한국이 정말로 마음먹고 모든 공급을 중단한다면? 클레어, 미국은 6개월 안에 1950년대로 돌아가게 될 거예요. 케빈의 말에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다음 발견이었어요. 우리가 조사 범위를 군사 분야로 확장했을 때였죠. 클레어, 이거 봐야 해요. 케빈이 극비 문서를 들고 왔어요. 미 해군 이지스함에 들어간 한국 부품 비율이 89%예요. 레이더 시스템, 통신 장비, 심지어 미사일 유도 시스템까지 대부분이 한국 기술이에요. 해군까지. 공군은 더 심각해요. F-22, F-35 전투기의 핵심 부품 94%가 한국산이에요. 한국 없이는 미 공군이 하늘을 날 수 없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핵무기 시설 조사 결과였어요. 클레어, 이건 정말 기밀 중의 기밀인데 미국 핵미사일 기지의 통신 시스템과 제어 장비 중 86%가 한국 기술이에요. 핵무기까지. 한국이 공급을 중단하면 미국은 핵무기도 제대로 관리할 수 없게 돼요. 우리 조사팀은 3주 동안 미친 듯이 조사했어요. 그 결과 나온 결론은 정말 충격적이었죠. 결론적으로 한국이 모든 공급을 중단한다면 미국은 완전히 마비됩니다. 케빈이 최종 보고서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경제, 군사, 의료, 통신, 교통, 에너지 모든 분야에서 한국에 의존하고 있어요. 심지어 NASA 우주선에도 한국 부품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한국은 정말로 한국은 조용히 미국 전체를 손에 쥐고 있어요. 하지만 절대 그 힘을 남용하지 않죠.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한국이 위협국 리스트에 없는 진짜 이유를 말이죠. 한국은 위협을 가할 필요가 없었어요. 이미 모든 걸 손에 쥐고 있었으니까요.
케빈,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이런 중요한 사실을 상부에 보고해야 하지 않을까요? 조심해야 해요, 클레어. 이런 진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건 국가 안보에 관련된 문제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동시에 이건 미국의 자존심과도 관련된 문제예요. 우리가 지켜준다고 생각했던 작은 나라가 실제로는 우리 생명줄을 쥐고 있다는 걸 인정할 수 있을까요? 케빈의 말에 저는 복잡한 심정이 들었어요. 진실을 알리고 싶지만 그 진실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누가 믿어줄지 모르겠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대단했어요. 총 한 발 쏘지 않고 위협 한마디 하지 않으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를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정말 놀라운 나라야. 혼자 중얼거리며 저는 다음 단계를 준비했어요. 이제 한국의 진짜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더 깊이 파고들어야 했거든요. 3주간의 집중 조사가 끝난 후 우리 SYNC 팀은 더욱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단순히 한국 부품에 의존하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시스템이 마치 하나의 거대한 오케스트라처럼 조율되고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클레어, 이상한 패턴을 발견했어요. MIT 출신 데이터 분석가 제니퍼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난 5년간 발생한 모든 우연한 시스템 오류들을 분석해봤는데 놀라운 규칙성이 있어요. 어떤 규칙성? 모든 오류가 정확한 시간 간격으로 발생했어요. 마치 누군가 시간표를 짜놓은 것처럼요. 제니퍼가 화면에 띄운 그래프를 보니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미국 전역에서 발생한 예상치 못한 시스템 지연들이 모두 일정한 패턴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이걸 보세요. 2020년 3월 15일 실리콘밸리 세계 업체 동시 지연. 2021년 7월 22일 텍사스 에너지 시설 점검 연기. 2022년 11월 8일 플로리다 우주센터 발사 연기. 모두 한국 부품이나 기술과 관련된 거네. 맞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일들이 미국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한 신호 같았어요. 케빈이 또 다른 자료를 가져왔어요. 클레어, 이건 더욱 충격적인 발견이에요. 한국 기업들 간의 협조 체계를 분석해봤는데 어떤 협조? 삼성, LG, SK, 현대, 포스코. 이들 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움직이는 패턴을 보면 마치 하나의 지휘자가 지휘하는 것 같아요. 케빈이 보여준 데이터는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의 주요 기업들이 미국에서 공급 일정을 조정할 때 모두 동일한 타이밍을 맞추고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 삼성이 반도체 공급을 지연시키면 그와 정확히 연동해서 LG는 배터리 공급을, SK는 정밀화학 공급을 조정해요. 마치 사전에 약속한 것처럼요. 그럼 이건 우연이 아니라 계획된 거란 말이야?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누가 지휘하는지는 모르겠어요. 한국 정부일 수도 있고 아니면 기업들끼리의 암묵적 합의일 수도 있고요. 저는 점점 더 한국이라는 나라가 신비로워졌어요. 어떻게 이렇게 완벽한 조율이 가능한 걸까요? 그때 케빈이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줬어요. 클레어, 제가 한국에서 자랐으니까 아는 건데 한국에는 눈치라는 문화가 있어요. 눈치?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읽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서로 뭘 원하는지 알아요. 그게 비즈니스에도 적용되는 거야? 당연하죠. 한국 기업들은 정부가 직접 지시하지 않아도 국가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움직여요. 마치 하나의 생명체처럼요. 케빈의 설명을 들으니 더욱 이해가 됐어요. 한국은 서구식의 직접적인 명령체계가 아니라 암묵적인 협조체계로 움직이고 있었던 거죠. 그럼 한국 정부는 직접적으로 기업들에게 뭘 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네, 기업들이 알아서 국익에 맞게 움직여요. 특히 해외에서는 더욱 그래요. 한국을 대표한다는 자부심이 있거든요. 이때 팀의 또 다른 분석가인 톰이 놀라운 발견을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이걸 봐야 해요.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 패턴을 분석해봤는데 어떤 패턴?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짓는 위치가 모두 전략적이에요. 주요 군사시설 근처, 핵심 인프라 근처에 배치되어 있어요. 톰이 보여준 지도를 보니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삼성의 텍사스 공장, LG의 미시간 공장, SK의 조지아 공장. 모두 미국의 핵심 시설들과 연결되어 있었거든요.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에요. 이건 명백히 계획된 거예요. 한국은 미국 전역에 자신들의 신경망을 깔아놓았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이 단순히 부품을 공급하는 게 아니라 미국 전체에 자신들의 신경계를 구축해 놓았다는 걸 말이죠. 케빈, 그럼 한국은 미국의 모든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한국 기업들이 미국 곳곳에 있으니까 정보 수집도 자연스럽게 되겠죠. 하지만 한국은 그 정보를 악용하지 않는 것 같은데. 맞아요. 한국의 목적은 정보 수집이 아니라 안정성 확보인 것 같아요. 미국이 갑자기 적대적으로 돌변하는 걸 방지하려는 거죠. 저는 한국의 전략이 정말 놀라웠어요. 군사력이나 경제력으로 위협하는 대신 자신들을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만들어버린 거였죠. 그럼 한국은 미국을 공격할 필요가 없는 거네. 네, 한국이 공급을 중단하는 것만으로도 미국은 무력화되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왜? 왜냐하면 한국의 철학은 상생이거든요. 서로 도우며 함께 발전하는 거죠.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위닝 게임을 추구해요. 그날 밤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다시 생각해봤어요. 이들은 정말 독특한 방식으로 세계 무대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어요. 전통적인 강대국들은 군사력이나 경제 제재로 다른 나라를 압박했죠. 하지만 한국은 정반대였어요. 자신들을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만들어서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만들었거든요. 정말 영리한 전략이야. 혼자 중얼거리며 저는 다음 단계를 생각했어요. 이제 이 놀라운 진실을 어떻게 미국 정부에 알릴지 고민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이 진실이 너무 충격적이라는 거였어요. 미국인들의 자존심에 큰 상처가 될 수도 있었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겠어. 저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보고서 작성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미국 정부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한국의 진실을 알려야 했거든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4주간의 집중조사를 마친 저는 워싱턴 전략 포럼에서 발표할 기회를 얻었어요. 이 포럼에는 미국 정부 고위직, 각국 대사들, 그리고 세계적인 싱크탱크 전문가들이 모이거든요. 클레어, 정말 준비됐어요? 케빈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솔직히 말하면 떨려요. 하지만 이 진실을 알려야 해요. 발표 전날 밤 백악관 참모진들이 저를 불렀어요. 클레어, 내일 발표 내용을 미리 검토해보겠어. 국가안보보좌관이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떤 내용을 발표할 예정인가? 한국의 글로벌 영향력에 대한 종합 분석입니다. 한국? CIA 국장이 코웃음을 쳤어요. 또 그 얘기야? 클레어, 자네 요즘 한국에 너무 빠진 것 같은데. 데이터를 보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저는 준비한 자료 중 일부를 보여줬어요.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죠. 클레어, 한국이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인정해. 하지만 위협국 수준은 아니잖아. 아니에요. 한국은 위협국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나라예요. 뭔 소리야? 한국 없이는 미국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해요. 그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곧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죠. 클레어, 그건 좀 과장 아니야? 한국이 아무리 중요해도 미국을 좌지우지할 수는 없잖아. 내일 발표해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좋아, 해봐. 하지만 너무 과장하지는 마. 동맹국인 한국을 위협으로 묘사하면 외교 문제가 될 수 있어. 다음 날 아침 워싱턴 전략 포럼이 열린 컨벤션 센터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400여 명의 청중이 모였고 그 중에는 정말 놀라운 사람들이 있었어요. 러시아 대사, 중국 대사, 일본 대사, 그리고 한국 대사까지. 각국의 정보기관장들과 국방부 고위직들도 참석했죠. 오늘 우리는 글로벌 안보 환경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포럼 사회자가 개회사를 했어요. 첫 번째 발표자는 NSA 수석 분석가 클레어 월든입니다. 발표 제목은 숨겨진 강국 21세기 글로벌 시스템의 새로운 중심축입니다. 제 차례가 왔어요. 무대에 올라서니 400명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저는 준비한 진실을 말해야 했어요. 여러분, 질문 하나로 시작하겠습니다. 만약 한 나라가 하루 만에 미국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다면 그 나라를 위협국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청중들이 웅성거렸어요. 러시아? 중국? 아닙니다. 그 나라는 한국입니다. 순간 회장이 조용해졌어요.
몇몇 사람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죠. 지난 4주간 저희 팀이 조사한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그래프를 띄웠어요. 미국 반도체 산업의 67%가 한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 없이는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가 제품을 만들 수 없어요. 청중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전기차 배터리는 78%가 한국산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탄소 중립 정책도 한국 없이는 불가능해요. 두 번째 그래프가 떴어요. 이번엔 국방 분야였죠. 더욱 충격적인 건 국방 분야입니다. F-35 전투기의 73%,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68%, B-21 폭격기의 81%가 한국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때부터 청중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국방부 관계자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죠. 한국이 공급을 중단한다면 6개월 안에 미군 전체가 작동을 멈춥니다. 회장에서 작은 소동이 일어났어요. 러시아 대사와 중국 대사가 서로 눈을 마주치며 뭔가 속삭였죠.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세 번째 그래프를 띄웠어요. 한국은 이런 엄청난 힘을 가지고도 단 한 번도 위협을 가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미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왔죠. 일본 대사가 손을 들었어요. 그건 한국이 미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한국 경제는 여전히 미국 시장에 의존적이잖아요. 좋은 지적입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보시면 네 번째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한국의 대미 수출 의존도는 지난 10년간 계속 감소했어요. 반면 미국에 대한 의존도는 급격히 증가했죠. 그럼 한국이 미국을 역으로 의존시키고 있다는 말인가요? 독일 대표가 질문했어요. 의존이 아니라 상호 연결입니다. 한국은 자신을 글로벌 시스템의 필수 요소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때 중국 대사가 발언했어요. 흥미로운 분석이군요. 하지만 한국 같은 작은 나라가 정말 그런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트워크에서의 위치가 중요해요. 다섯 번째 그래프를 보여줬어요. 한국은 글로벌 공급망의 중심 허브입니다. 모든 길이 한국으로 통하죠. 러시아 대사가 뭔가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한국이 새로운 패권국이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한국은 패권을 추구하지 않아요. 대신 연결을 추구하죠. 이때 한국 대사가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아무 말은 하지 않았죠. 전통적인 강대국들은 힘으로 다른 나라를 지배하려 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자신을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만드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청중들이 점점 더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21세기의 새로운 힘입니다. 군사력이나 경제 제재가 아니라 시스템의 핵심이 되는 것이죠. 발표가 끝나자 회장이 조용해졌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질문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럼 미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해요. 이건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위닝 게임이거든요. 한국이 이런 힘을 남용할 가능성은 없나요? 지난 20년간의 데이터를 보면 한국은 한 번도 자신의 힘을 남용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글로벌 안정에 기여해왔죠. 발표가 끝난 후 여러 나라 대표들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특히 유럽 대표들이 관심을 보였죠. 정말 놀라운 분석이었어요. 우리도 한국과의 관계를 재검토해야겠어요. 독일 대표가 말했어요. 하지만 중국과 일본 대표들의 반응은 달랐어요. 좀 과장된 것 같은데요? 한국이 그 정도로 중요할까요? 일본 대표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어요. 제가 답했을 때 중국 대표가 끼어들었어요. 한국의 기술은 결국 서구 기술의 모방 아닙니까? 진짜 혁신은 중국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일부 나라들은 한국의 부상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걸 말이죠.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한국이 이미 세계의 중심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발표를 마치고 나서 저는 한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라는 걸 다시 한번 확신했어요. 총 한 발 쏘지 않고 위협 한마디 하지 않으면서도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위치에 올라섰거든요. 워싱턴 전략 포럼에서의 발표가 끝난 후 저는 예상치 못한 반응들을 목격했어요. 기술과 부품으로 세계를 움직이는 한국의 힘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인정했지만 진짜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죠. 클레어 2부 발표 준비는 됐어요? 케빈이 물어봤어요.
우리는 한국의 또 다른 힘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었거든요. 바로 문화의 힘이었죠. 네, 준비됐어요. 하지만 이 부분이 더 충격적일 것 같아요. 왜요? 기술은 그래도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노래와 드라마로 세계 정치를 바꾼다는 건 믿기 어려우실 거예요. 오후 세션이 시작됐어요. 저는 다시 무대에 올라섰습니다. 여러분, 2부에서는 한국의 또 다른 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소프트 파워입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2019년 한국 문화 콘텐츠의 전 세계 수출액이 125억 달러였어요. 2024년에는 287억 달러로 증가했죠. 단순한 수치 증가가 아닙니다. 이건 인식의 변화예요. 두 번째 슬라이드가 나타났어요. 전 세계 각국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 조사 결과였죠. 2019년 대비 2024년 전 세계 한국 호감도가 평균 340% 증가했어요. 특히 젊은 층에서는 무려 520% 증가했죠. 청중들이 웅성거렸어요.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이겁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를 보여줬어요. 한국 드라마와 K-팝을 좋아하는 나라일수록 한국에 대한 정치적 지지도가 높아져요. 경제 협력 의지도 증가하고 한국 제품 구매 의향도 높아지죠. 이때 프랑스 대표가 손을 들었어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문화를 좋아하면 그 나라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맞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는 차원이 달라요. 네 번째 슬라이드가 나타났어요. UAE에서 한국 드라마가 인기를 끌면서 UAE의 한국산 원전 도입 찬성률이 67%에서 89%로 증가했어요. 설마? 네, 맞습니다. UAE 공주가 BTS 팬이라는 게 알려지면서 UAE 정부의 한국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청중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폴란드에서는 킹덤이라는 한국 드라마가 인기를 끌면서 폴란드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국 기업 취업 희망률이 400% 증가했어요. 브라질에서는 오징어 게임 열풍으로 한국어 학습자가 1200% 증가했죠. 다섯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이건 단순한 문화 현상이 아니에요. 정치적 영향력이에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2023년 11월 인도네시아에서 한국 전투기 도입을 두고 프랑스, 미국과 경쟁했어요. 기술적으로는 프랑스와 미국이 앞섰죠. 하지만 결과는 한국이 승리했어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영국 대표가 답했어요. 가격 경쟁력 때문 아닙니까? 아니에요.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의 딸이 K-팝 팬이었거든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대통령도 한국 드라마를 즐겨봤고요. 회장이 술렁거렸어요. 농담 같지만 사실이에요. 인도네시아 정부 관계자들이 한국에 대해 가진 긍정적 이미지가 결정적 역할을 했어요. 이때 일본 대표가 불편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런 식으로 정치적 결정이 내려진다는 게 정말 적절한가요? 적절하든 아니든 이게 현실이에요. 21세기에는 감정이 논리보다 강력해요. 여섯 번째 슬라이드가 나타났어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의회에서 한국 관련 법안의 통과율을 보면 2019년 이전에는 평균 45%였어요. 하지만 K-팝과 한국 드라마가 미국에서 인기를 끌기 시작한 2020년 이후에는 무려 78%로 증가했어요. 왜일까요? 미국 의원들의 자녀들이 BTS 팬이고 오징어 게임을 보기 때문이에요. 중국 대사가 냉소적으로 말했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정치가 바뀐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군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일곱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독일의 한국산 자동차 수입이 2020년 이후 340% 증가했어요. 이유는 독일 젊은이들이 한국 문화를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프랑스에서는 한국 화장품과 패션 제품 판매가 520% 증가했고요. 이건 단순한 소비 패턴 변화가 아니에요. 문화를 통한 경제 지배예요. 러시아 대사가 질문했어요. 그럼 한국이 의도적으로 문화를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이게 한국 전략의 정말 놀라운 점이에요. 여덟 번째 슬라이드가 나타났어요. 한국 정부가 K-팝이나 드라마 제작에 직접 개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민간이 자율적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떤 정부 정책보다도 강력해요.
예를 들어 중국이 한알령으로 한국 문화 콘텐츠를 막으려 했지만 실패했어요. 중국 젊은이들이 VPN을 써서라도 한국 드라마를 봤거든요. 중국 대사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정부 차원에서는 한국과 갈등이 있지만 일본 젊은이들은 K-팝에 열광하고 한국 드라마를 봐요. 일본 대사가 뭔가 반박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어요. 이게 바로 21세기의 새로운 전쟁이에요. 총과 미사일이 아니라 노래와 드라마로 하는 전쟁이죠. 그리고 한국이 이 전쟁에서 압승하고 있어요. 9번째 슬라이드를 보여줬어요. 현재 전 세계 190개국에서 한국 콘텐츠가 인기를 끌고 있어요. 이는 미국 콘텐츠보다 광범위해요. 더 놀라운 건 한국 콘텐츠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한국 정부의 정책을 더 지지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유럽에서 한국의 탄소 중립 정책에 대한 지지율이 일반인은 23%지만 K-팝 팬들은 87%예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결론적으로 한국은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를 완벽하게 결합했어요. 기술로는 세계를 의존시키고 문화로는 세계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이것이 21세기 최고의 전략입니다. 발표가 끝나자 회장이 조용해졌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박수가 터져나왔죠. 하지만 모든 사람이 박수를 친 건 아니었어요. 특히 중국과 일본 대표들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질문이 있습니다. 중국 대사가 손을 들었어요. 한국 문화가 인기 있는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일시적 현상 아닙니까? 유행은 언젠가 지나가는 거잖아요. 좋은 지적입니다. 하지만 한국 문화의 인기는 이미 15년째 지속되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확산되고 있죠. 더 중요한 건 한국이 계속해서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BTS 다음에는 또 다른 그룹이 나오고 오징어 게임 다음에는 또 다른 드라마가 나와요. 일본 대사가 질문했어요. 하지만 한국 문화도 결국 서구 문화의 영향을 받은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것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물이 전 세계를 매혹시키고 있죠. 발표가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정말 놀라운 분석이었어요. 문화가 이렇게 강력한 힘이 될 줄은 몰랐어요. 독일 대표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우리도 문화 정책을 재검토해야겠어요. 프랑스 대표도 관심을 보였죠. 하지만 중국과 일본 대표들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한국이 아무리 문화적으로 인기가 있어도 진짜 힘은 경제력과 군사력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일본 대표가 말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한국에게 계속 밀리는 거예요. 제가 답했을 때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한국의 전략이 정말 완벽하다고 생각했어요. 기술로는 의존성을 만들고 문화로는 호감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보다 더 강력한 조합이 어디 있을까요? 워싱턴 전략 포럼에서의 발표가 끝난 지 3일 후 저는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들었어요. 클레어 상부에서 SYNC 프로젝트 해산 지시가 내려왔어. 케빈이 어두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왜요? 우리가 중요한 발견을 했는데. 그게 문제야. 너무 중요해서 문제가 된 거야. 그날 오후 저는 NSA 국장실로 불려갔어요. 국장뿐만 아니라 CIA 국장 국가안보보좌관까지 모여 있었죠. 클레어, 자네 최근 활동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NSA 국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무슨 문제가 있나요? 한국에 대한 자네 분석이 너무 과격해. 과격하다고요? 자네가 한국을 마치 새로운 강대국처럼 묘사하고 있어. 이건 우리 동맹 관계에 도움이 안 돼. CIA 국장이 끼어들었어요. 클레어, 한국은 우리 보호 아래 있는 나라야. 우리가 지켜주고 있는 거라고. 하지만 데이터만으로는 국제 정치를 이해할 수 없어. 국가안보보좌관이 제 말을 끊었어요. 자네 분석이 외부로 퍼지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미국이 한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식으로 해석될 수 있어. 하지만 그게 사실인데요. 사실이어도 말하지 않는 게 있어, 클레어. 저는 그들의 태도에 충격을 받았어요. 진실을 알려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문제가 되다니요. 그럼 저희 조사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밀로 분류돼. 외부 유출 금지야. 하지만 클레어, 자네는 분석가야. 정책 결정은 우리 몫이고. 회의가 끝나고 나서 저는 케빈과 만났어요. 케빈, 이상해요. 왜 그들이 진실을 숨기려고 하는 걸까요?
클레어 생각해봐. 미국이 세계 최강국이라는 자부심으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작은 나라에 의존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겠어? 하지만 한국은 적이 아니잖아요. 동맹국인데? 그게 더 문제야. 적국에 의존한다면 그나마 경계라도 할 텐데 동맹국에 의존한다는 건 자존심에 더 큰 상처거든. 케빈의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미국인들의 자존심을 건드린 거였죠. 다음 날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클레어 워싱턴 포럼 발표 영상이 모두 삭제됐어. 제니퍼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삭제됐다고? 네, 공식 채널에서 모두 사라졌어요. 심지어 참석자들도 함구 지시를 받았다고 해요. 누가 그런 지시를 내렸을까? 아마 백악관에서 직접 내린 것 같아요. 저는 점점 더 이상해졌어요. 왜 이렇게까지 진실을 숨기려고 하는 걸까요? 그날 밤 동료 분석가 마이크가 저를 찾아왔어요. 클레어 조심해. 상부에서 내 동향을 주시하고 있어. 무슨 뜻이야?